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장 중국의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대학원 때 이제 유학을 갔어요. 중국 대륙으로. 고등학교 때 제가 중국어 공부할 때만 해도 그때 이제 중국 본토하고는 수교가 안 돼 있어서 대만하고 이제 국교 관계가 있을 때였죠. 근데 이제 1993년도에 대만하고 국교 관계에 있었었는데 이제 93년도에 중국 본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하고 국교 관계를 이제 맺으면서 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단 하나의 중국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대만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대만하고 이제 국교를 단절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중국어 배우는 방식이라든지 발음 기호 같은 거 이런 거 모두 이제 대륙의 것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만에 이제 그 말투가 있습니다. 대만 말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말투에 대만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처음에 그 말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중국 대륙에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 공부하러 갔는데 북경을 갔습니다. 북경 역시도 이제 지역 사투리가 있어요. 북경이 이제 그 중국의 수도이긴 행정 수도이기는 하지만 그 표준 발음에 비교하면 북경도 약간 사투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북경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중국어를 하면 느낌이 다르겠죠. 그 외국 사람인데 또 외국 사람인데도 중국 북경에서 배운 말투가 아니라 대만에서 배운 말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생활을 하면서 뭐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사 먹고 물건도 사고 하면서 많은 중국 사람들, 북경 사람들을 만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본 말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뭐라고 추측하실까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봤겠다라고 예측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요. 저한테 물어보길 너 어느 민족이니?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중국 북경 큰 도시이다 보니까 여러 지방에서 중국 사람들이 뭐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들 의 말을 하다 보면 말투가 자기네 동네 말투가 아닌 말투를 듣게 되면 아, 너 어디 출신이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약간 생긴 게 다르고 말투가 다르면 우리도 이제 물어보죠.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 사람들은 너, 여기 너 어느 민족이니? 예,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사람들이 말투가 약간 이상한 말이 어눌한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이제 머리가 제가 뭐 노란 머리라든지 이런 뭐 파란 눈이라든지 서양 사람이었으면 이제 딱 보고 알아챘을 텐데 동양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추측하는 거죠. 아, 얘는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민족이 다르구나. 자,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몇 번씩 받아보면서 느끼기를 아, 중국이라는 나라의 다민족 국가라는 이 특징을 몸으로 체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중국의 민족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중국이 어떤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교재 8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어, 제가 이거를 아까 녹화를 하다가 녹음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지금 PDF 상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감안하시고 제가 이제
뭐 덫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소제목은 한족과 소수민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설명해 보시면 중국은 한족 더하기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네, 다민족 국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에서 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고요. 중국의 민족 구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족 더하기 55개의 소수민족이다. 이거는 굉장히 한족 중심의 설명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왜 나머진 소수라고 그러고 한족만 이름을 짓느냐. 사실은 중국은 한족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이제 비율이 나오겠지만 10중 8구는 한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중국 사람, 중국 음식, 중국 문화, 중국 복장 이런 거 모두 한족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족들이 비록 수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 그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인정된 그 가지수만 해도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로 시작을 할 거예요. 설명을 보시면 첫 번째,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중국 땅은 소수 민족이 한족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 싸우고 융합하기도 하고 또 싸워서 졌으면 소멸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거쳐온 역사예요. 그래서 이 중국 땅 내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소수민족들은 한족 중심의 중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동네는 굉장히 좀 많이 모여 살기도 하고 어떤 동네는 한족하고 서로 섞여서 넓게 분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55개 인정된 소수민족들은 자신만의 색채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한족이 절대 다수의 인구를 차지한다 했어요. 비율적으로 아까 제가 10중 8구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이 한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의 인간의 삶의 모든 부면에 있어서 중국은 한족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러한 현상에서 한족 중심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아까 제목이 한족과 소수민족, 이런 약간 편견이 들어간 제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정책이 단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런 정책 안에서 서로 융합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수업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소수 민족에 대한 얘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소수 민족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소수 민족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소수 민족 인정받는 기준은 첫째,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공동 주거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생활권이 공동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인정돼야 돼요. 누가 인정합니까? 중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야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뭐 설령 첫째 기준이 있다 만족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우리 민족이 뭐 따로 구분되는 거 싫어요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족으로서 우리는 독립된 민족으로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자기들의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죠. 그래서 세력이 있어야지 소수 민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인정받은 게 바로 55개, 현재 55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더 많았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중국 이 넓은 땅에는 정말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어서 이 외에도 약 400여 개가 아마 있을 것이다라고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이런 신청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55개만 인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안 했는데 그래도 민족이 달라요. 분명 뭐 생긴 것도 약간 다를 수 있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민족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인구만 해도 73만 명. 이거 지금 제주도 인구죠. 제주도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의 땅이 참 넓고 사람 수도 많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어쨌든 이 55개의 소수 민족들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그 소수 민족을 인정하는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중국이 이제 1949년도에 신중국을 선포하고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단계로는 54년도까지 약 한 5년에 걸쳐서 우리 중국 땅에 한 38개 민족이 인정된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자, 그랬는데 2단계에서 그 뒤에 이제 10년 정도를 더 연구 조사를 하면서 여러 부면으로 면밀한 조사를 했겠죠. 15개 민족을 더 추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55개의 소수 민족이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옛날 일이죠. 1964년도까지의 조사에 의해서 55개 민족이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55개 민족 전부 다 나오진 않았는데요. 주요 이제 소수 민족들의 의상, 전통 의상을 입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뭐 TV 같은 데 많이 방영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뭔가 다양한 민족들이 중국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잘 모여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어떤 선전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중국엔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민족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소수민족 인구는 1억 명, 1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중국 전체 인구가 13억, 14억 한다고 그랬으니까 비율을 보니까 8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중 8구 한족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전체 인구의 8.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요. 소수민족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제 소수민족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고 소수민족들이 낳는 아이도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그 처우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어쨌든 소수민족의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흥미로운 점이죠. 그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그 민족이 庄족이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이거 중국어 발음은 庄주입니다. 庄이라고 불리는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적은 그 소수 민족은 3천 몇백 명밖에 안 돼요. 타탈이라는 민족입니다. 이만큼 이제 소수 민족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민족이 천 몇백 명, 1,600만 명이 달하는 庄 민족이 있고 3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민족도 있습니다. 모두 소수민족으로 인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커요. 여기 庄족은요, 뭐 이렇게 가무가 굉장히 능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른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TV 같은데 오디션 프로 같은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뭐 이런 노래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 같은데 이 소수 민족 중에 손에 꼽히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민족이라고 해요. 뭐 뒤에서 이제 지도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이거 庄 민족이 어디 사냐 하면은 베트남, 태국 이쪽에 접경해 있는 지역입니다. 서남 쪽에. 그래서 옷 입는 거라든지
풍습,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동남아 국가들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네. 예, 뭐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도가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지워 볼게요. 네. 자, 아까 이제 지도를 보고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도가 나오죠. 우선 여기 지금 하얗게 큰 땅,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우리 지형 시간에 배웠지만 이쪽은 평야지대예요. 좋은 땅이죠. 자, 여기가 누구 땅이냐, 누가 살고 있느냐 보시면 여기 소수 민족들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족의 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중국의 노른자위 땅들은 한족이 옛날부터 차지하고 거기서 뭐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크고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이런데 이제 몽고죠. 몽고족. 그다음 여기 이런 데는 만주.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 조선족. 네. 여기 이제 흑룡강성인데 흑룡강성, 길림성. 자, 이런 쪽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봤던 여기 있네요. 庄 민족 어딘가 봤더니 여기에요. 보라색 쪽에. 네. 이 밑쪽이 이제 베트남, 그다음 태국 이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인데 여기 이제 접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모습들이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뭐 들어보지도 못한 다양한 민족들이 여기 지금 지도로 표시돼 있죠. 자, 이런 작업이 이미 1960년도까지 중국에서 여러 기준으로 조사를 해서 이쪽 지역의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뭐 우리가 지형 시간에 배웠지만 산도 많고 높은 고원지대, 사람 살기 척박하죠. 네, 이쪽도 역시 고원지대인데 좀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람 살기 어렵고 이런 쪽에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소수민족의 분포도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 번 반복될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그 분포도를 보면은 우리 아까 그 한족이 이쪽에 몰려 살고 있고 동과 서로 나눠서 서쪽은 뭔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래서 소수민족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사는구나라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이쪽 지역은 인구 수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밀집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살고 있는 거주 형태를 보시면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거주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소집거, 대잡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한자를 보면은 뜻을 금방 압니다. 소집거는 작은 지역에 집중해서 몰려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대잡거는 넓은 지역에 잡다한 민족들이 서로 혼합돼서 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색깔로 분포도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를 칼로 이렇게 뭐 두부를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는 어느 민족만 살고 이렇게 명백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거주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한족의 땅이라고 하는 이쪽도요. 큰 도시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해안가에 이쪽에 다양한 민족들이 경제 활동 또는 뭐 교육을 위해서 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소수 민족의 땅이라고 하는 곳들도 가보면 막상 한족 인구가 소수 민족을 더 뛰어넘는 정도로 많은 비율을 가지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점점점 이 소수 민족의 땅과 한족의 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중국 정부가 바라는 바입니다. 전체 중국이 그냥 하나로 섞여서 결국 한족의 문화로 같이 융합되는 것을 중국 정부는 바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표시했던 조선족 자치구, 조선족들이 몰려서 스스로
뭐 교육도 하고 행정도 하고 하는 이런 자치구역도 한족 인구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은 한족들이에요. 중국 그 원래 중국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족들이라는 조선족 자치구주만 하더라도 대잡거의 그런 많이 섞여서 사는 이런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소수 민족의 이런 지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소개하는 건 앞서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제가 아까 앞서서 녹화를 하다가 표시했던 게 있어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중국 정부의 정책은 강압적인 통치보다는 유화책으로 동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옛날 마오쩌둥 시대 막 신중국이 선포되고서 50년대, 60년대 소수민족을 조사했었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 이 마오쩌둥이 공산혁명의 어떤 이념을 좀 강화시키려는 문화 대혁명을 펼치면서 요때 소수민족을 약간 탄압했던 적이 있어요.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좀 강압적으로 중국 하나의 것으로 통일하려는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않았고 반발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화책을 펼칩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시간은 충분하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그냥 한족에 흡수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한류라는 얘기 많이 쏙 들어갔죠. 중국에서 뭐 드라마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한류 막 열풍이다 그러면서 이랬던 게 한국에 많이 보도됐었던 게 불과 뭐 몇 년 전이었는데 이게 쏙 들어갔어요. 이제 뭐 중간에 사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인 마찰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이제 한류 얘기가 나올 때 이런 어떤 중국의 역사라든지 정책에 대한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어떤 어, 이런 대중문화 같은 것들을 처음에 막 받아들일 때 진짜 미친 듯이 받아들이죠. 너무 좋아하고 막 웃돈을 줘가면서 사가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 우리 문화가 너무 우월하니까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 비해서 세련되고 우월하니까 이거 우리 한국의 한류라는 게 지금 막 흐르는구나 막 이러는데 이거 오래 못 간다고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신기하고 재밌는 거는 꼭 재밌다 그러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류를 즐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국식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중국이라는 땅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왔던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한류도 한순간의 유행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할 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중국 땅에서 살아온 이 사람들의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류가 먹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쭐대거나 뭔가 문화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설레발친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민족들과 섞이면서 다양한 어떤 왕조가 바뀌면서도 그냥 자기들만의 그런 고유의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논한다 했을 때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외국 것들 또는 다른 민족의 것들을 받아들이는데도 거스름이 없을 뿐더러 그것들을 받아들인다고 뭔가 그것에 종속적이 된다든지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 것이 남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도 역시 그냥 시간을 넉넉히 주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결국 나중에는 한족한테 흡수될 거니까라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수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면 유혈 진압까지도 서슴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이 가끔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국 어느 지역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막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유혈 진압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지역은 민감한 두 개의 지역은 바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자, 이 두 지역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소수민족의 문제, 소수민족의 마찰 했을 때 떠오르는 두 가지 지역, 이 지역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이 두 개의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당근 정책을 많이 써요. 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거는 이 당근 정책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만 지켜준다면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뭐 어떻게 보면 얘들이 독립한다고만 안 하면 그냥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봐준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언어라든지 문화, 문자와 같은 이런 것들 뭐 유형이 됐든 무형이 됐든 이런 고유의 문화를 모두 인정해주고 그거를 보존하기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수민족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지금 여기는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전국인민대회 우리가 뭐 전인대라고 이제 줄이는데 1년에 2번 정도 전인대 전국에 있는 대표들 우리로 따지면은 한 뭐 국회 정도 될까요? 그 입법을 하는 약간 이제 허수아비 개념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민 대표들이 북경에 모여서 뭐 어떤 의결을 하는 그런 그 대회입니다. 자, 근데 이때 전국 인민대회 대표자 수가 전체 인원의 13에서 14%를 소수민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까 그 소수민족의 인구 분포는 8.4%밖에 안 된다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대표자 비율은 13에서 14%를 인정해줘요. 이 얘기 뭐냐면 소수민족들의 정치의 참여권을 굉장히 보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이제 2배에 육박하는 그런 대표자 비율을 소수민족한테 할당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뭐 그래서 이런 당근 정책이 중국의 전반적인 현재의 소수민족 정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부분들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별표한 부분들 티베트, 신장 위구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마 뭐 중국 관련 기사들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저도 이제 좀 흥미로웠던 건데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댓글로 사람들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중국을 막 이제 옹호하는 그런 댓글을 만약에 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너 뭐 조선족이냐? 아니면 너 중국 사람이냐? 티베트 독립 만세, 신장 위구르 독립 만세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독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책이고요. 반대로 많은 서방 국가들은 이런 민감한 지역의 소수 민족들이 독립하는 걸 지원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마찰이 심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취하는 소수민족 정책을 5가지 원칙으로 요약했어요. 그냥 이거는 중국 정부의 정책 뭐 자기들의 의지니까 그냥 간단히 그냥 좀 관념적이에요. 뭐 굉장히 뜬구름 잡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 게 어떤 건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통일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겠다. 민족은 많지만 통일된 국가를 만들겠다 이거죠. 둘째, 다민족인데 민족들 사이에 평등과 단결을 유지하겠다. 좋은 말이죠. 세 번째, 소수민족은 자치할 수 있다. 네, 자치 지역을 인정하겠다. 넷째, 공동 발전을 돕겠다. 이거 좋은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다섯째,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 발전시킨다. 자, 이게 중국 정책의 뭐 다 좋은 말인데 현실과는 다르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서 중국이 이런 5가지 아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소수 민족을 대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언어 문자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이 보통화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표준 중국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중국어를 전공하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서 중국어 배울 때 배우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한어예요. 한어. 이 한자 맞습니다. 한족의 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의 표준어는 한족의 말인데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표준말 못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못하는 건 아니죠. 뭐 약간 방언 사투리 투가 남아 있어도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 소수민족의 말이 그냥 완전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외국어, 그냥 사투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다른 외국어 정도로 완전 다른 소수민족들의 언어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이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옛날에는 그걸 없애려고 했었던 적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근 정책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들이 얼만큼 있는지 지금 130여 종이 있다고 파악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멸하고 있고 많이 소멸됐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어요. 중국 정부는 돈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보존하려고 해줍니다. 소수민족을 우리가 보호해주고 너희들의 문화를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하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표들은 언어를 전공하는 사람, 언어 뭐 역사, 비교, 언어학 이런 것들에서 되게 관심 있는 부분들인데 중국에만 해도 이 어떤 말 그룹이라고 그러죠. 비슷한 말 그룹끼리 이렇게 묶어놓으면 약 5가지 종류의 언어들이 존재해요. 중국어, 보통 중국어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언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보존하려는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수민족의 문화를 지켜주려고 한다. 첫 번째 언어 정책이었고요. 거기에 좀 더 이제 설명을 더해서요.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정규 방송, 요건 이제 표준말 방송이죠. 표준 중국어로 뉴스를 한 다음에 자체 언어로 된 뉴스도 따로 진행을 하고 자체 언어로 된 다른 프로그램들도 송출을 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의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남자가 이거 이제 우리 앞에 고원지대에서 티베트 쪽 이쪽 사람들이 입는 전통 의상인데요. 뉴스를 아마 그 언어로 이제 방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언어를 존중해주고 보존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그럼 소수민족들이 언어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사용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뭐 사회의 주류가 사용하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법률이라든지 경제, 사회, 정치 모두 표준 중국어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중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점점점 소멸되고 있다라는 경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여러분들 요런 것들은 약간 좀 뭔가 만화책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언어죠. 요게 이제 티베트 쪽의 언어입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이거는 한자죠. 근데 이거 소수민족 언어. 이걸 이제 병기하는 거, 같이 표기하는 게 허용됩니다. 소수민족들의 경우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중국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제약 정책들이 많은데 이 한족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한자 간판이 기본이에요. 뭐 영어 간판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 내다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간판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소수 민족들의 경우는 자기들 언어로 간판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죠. 뭐 그런 걸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자,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 당시에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가 핍박받았던 적이 있어요. 마오쩌둥이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그랬죠. 이 문화대혁명 때 단 하나의 중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소수민족들의 것들을 탄압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문화대혁명은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77년에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이중언어 정책,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해 주려는 정책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소수민족이 민족 언어 방송이 가능하고 자기들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현실이죠. 현실은 표준 중국어 또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 방송,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 주류에 들기 위해서는 이 표준 중국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중국어 시험이 있어요. 뭐 방송이나 교육, 앞서서 봤던 뭐 사회 각 방면에 주요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 표준 중국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만 뭐 어학 시험, 중국어 시험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내 사람들, 특히 소수 민족들이 표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인증받기 위해서 이런 시험들을 치르기도 해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언어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종교 얘기. 뭐 마찬가지죠. 종교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게 이제 중국의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저희 짚고 넘어갔지만 중국 헌법에서 중국 헌법이 있어요. 네,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은 헌법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뜻이니까 중국 헌법은 개인의 종교 자유를 인정합니다. 중국이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헌법에 의하면. 다만 집회, 결사, 포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막 모임을 만들고 데모하고 뭐 종교를 막 전파하고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큰 어떤 중국으로서는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서방 국가들이 맨날 이제 공격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의 자유도 없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하는데 사실 헌법에 의하면 이런 자유들은 개인의 종교 자유는 인정되는 곳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소수 민족의 종교나 문화 같은 거 인정받는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뭐 이런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전혀 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중국의 종교도 많겠죠. 민족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거는 뭐 기본이고요. 여러 가지 뭐 소수 민족들의 조상 숭배, 토템 숭배, 샤머니즘, 신앙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각 종 그 소수 민족들에 대한 문화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정말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자기들만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꽤 많아요. 뭐 한국에서는 그냥 예능 프로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그렇죠. 뭐 중국에 가서 이런 소수 민족들이 사는 동네를 가봤는데 와 거기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먹고 결혼식은 이렇게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이런 축제도 하고 이런 프로들이 꽤 많이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문화들에 대해서 뭐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한테도 뭐 유명하다, 외국에도 많이 알려진 소수 민족들의 축제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다이라는 이 정확한 발음은 다이주. 그래서 다이 민족인데 이쪽은 아까 뭐 그 庄 민족, 베트남, 태국 그 위쪽 비슷한 그쪽 동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느낌이 오겠죠? 동남아 쪽에서 이거 아마 뭐 태국 여행 같은데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물 뿌리면서 서로한테 물 뿌리면서 뭐 축복해주는 그런 축제가 있단 말이죠. 이거 중국의 소수 민족의 다이 민족의 물 뿌리기 축제라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네, 뭐 이런 모습 사진을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물 뿌려주면서 축복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불을 가지고 횃불, 횃불을 피워서 풍성한 새해를 기원한다. 뭐 이런 사진에서 보면 불을 피우죠.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저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땅에다가 부처를 그려놨죠. 그래서 이제 불상이나 불화 같은 걸 전시하는데 이게 어디냐면 짱족입니다.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쫑 이쪽은 이제 서남 쪽에 동남아 가까운 동네라고 그랬고요. 이거 짱족은요 티베트예요. 티베트. 동네가 많이 다르죠. 고원지대에 있는 그리고 아까 뭐 독립운동이 있는 곳이다 그랬는데 불교가 기본적으로 종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쉐뚠지에라고 하는 요 축제 때는 불교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수많은 그런 전통 문화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런 것들만 소개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